오늘의 머릿말. 여러분은 어떤 계절 좋아하세요? 저는 겨울을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역시 봄, 가을이 좋습니다. 몸도 마음도 개운한 계절이거든요. 그런데 여름과 겨울 말이에요. 혹독하게 덥고 추운 이 계절이야말로 모든 감정이 극단적으로 타오르고 얼어붙게 만들어버립니다. 소설 읽기 좋은 계절이란 뜻이죠.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여름과 겨울은 덥고 춥다는 온도로 따지면 정반대되는 계절이지만 적당히가 없고 때로 혹독하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쌍둥이 같은 데가 있습니다. 이 계절에 못 살겠다 싶은 부분이야말로 계절이 지나간 뒤에 그 계절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것도 같죠. 한겨울에는 한여름을, 한여름에는 한겨울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 말이에요. 이 계절의 책 읽기는 어떨까요? 한여름의 독서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하면 좋겠고 한겨울의 독서는 난로 앞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관념 속에서는 여름은 한없이 반짝거리고 겨울은 한없이 포근하지요. 책은 언제나 재미있고요. 오늘은 박혜진 편집자님과 함께하는 고전덕질 시간입니다. 박혜진 편집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들으시는 박혜진 편집자님의 고전덕질 코너는 리딩 케미스트리의 2025년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박혜진 편집자님의 2025년 올 한 해를 압축하는 키워드를 뽑는다면 어떤 걸까요? 제가 요 질문 보고 이 옆에다 그냥 파란 색깔 펜으로 2자 적었는데 삼재라고 적었어요. 제가 뭐 실제로 사주상 삼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고 개인적으로 너무 좀 뭐야 되나 막 감정이 막 요동쳤던 한 해여가지고 삼재라는 말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위사요구 같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뭔가 우여곡절이 많다고는 하시지만 옆에서 볼 때는 네. 뭔가 이 박혜진 편집자님의 기운이 흥하는 기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위로의 말씀 너무 감사하죠. 바닥까지 갖다 내려왔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닌 저를 칭찬해주는 연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네.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 모든 직장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를 칭찬해 줄 만한 일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걸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네. 생각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면서 빼앗기는 게 뭔지도 생각을 하고 근데 하루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사실 회사에다 네. 쓰기 때문에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생각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인 네. 거죠. 그리고 이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너무 크게 좌우지우지하기 네. 때문에 그게 주는 약간 위태롭다는 느낌 같은 것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나를 책임져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게 없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또 안 해볼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어쨌든 올해 정말 화두가 된 게 AI였잖아요. 그리고 맨날 AI 때문에 없어질 직업, 뭐 탑 랭킹에 항상 편집자, 출판 편집자가 있어요. 기자는 어떻게 해요? 기자도 있고 그리고 번역가 통역가 맞아요. 항상 있고 네. 작가님들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네. 볼 때는 이 그냥 문과 전체가 위기에 있는 거죠. AI에 의해서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제 정말로 이제 그런 걸 볼 때의 어떤 진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위협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하나의 루틴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에 딱 몸을 싣고 딱 그냥 흘러갈 때의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저는 오늘 소개할 작품과도 연관이 되지만 굉장히 그 혼자 은둔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의 결과 그 혼자 있으면 땅을 파고 내려간다. 그게 약간 저희 성향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근데 제가 뭐 누가 막 박혜진은 어떤 사람이야. 뭐
사람과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물으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 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지 라고 100% 말할 것 같아요. 제 주변 사람들이.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성향이고 막 밥도 막 혼자 먹으면 편안해하고 막 이런 성향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혼자가 됐을 때는 또 완전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부를 독서실에서 하는 것보다 도서관에서 할 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네네. 어차피 혼자 하는 공부이긴 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고 얼굴이 보이니까 좀 낫더라. 이런 사람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답이 없다. 혼자 놔둬도 안 되는데 맞아요. 예, 누가 같이 있어도 안 돼. 네. 예. 옆자리에서 말 거는 것도 싫지만 어쨌든 그 칸막이가 없는 것만으로 굉장히 좀 마음의 위안이 되더라 싶은 이런 사람이어서 저는 어쨌든 이 출판사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도 서로를 터치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게 그래도 좀 잘 맞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비슷한 부분이 있을 텐데 회사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일을 오래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뭔지 아시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거대한 뭐가 있는 게 맞아요. 아니야. 그냥 내가 매일 나가서 이런 사람들 옆에서 맞아요. 이런 원고 읽는 일을 하고 네. 시간이 되면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차려 먹는 네. 이 삶이 좋다. 맞아요. 네. 물론 이제 실제로 회사를 다닐 때는 그 사이사이에 정말 이렇게 약간 기름때 같이 껴있는 수많은 안 좋은 것들이 네.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의 규칙성이라든가 맞아요. 예, 이런 온도 같은 것들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른바 그런 AI와 더불어서 함께 오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 예, 비효율적이고 이미 뒤처진 것이라고 이제 확 갑자기 몰아가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니까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라는 좀 느낌 속에서 길을 잃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노출하는 방식이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걸까라는 쪽으로도 생각이 좀 미치니까 아, 이건 좀 어렵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편집자님 올해 제일 좋았던 책은 어떤 책일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제 책장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막 감동적이고 막 좋고 와 했던 책들은 그래도 여러 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바로 어제까지도 그 책에 대해서 생각한 책을 고르려고 하면 저는 마치 짜나온 대답 같지만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막 이제 그런 생각했거든요. 퇴근길에 막 나는 왜 이렇게 똑같은 삶을 살고 남들보다 특별히 더 힘든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뭐 이 희한한 과민성이 어디서 오는 걸까? 왜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걷고 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그 객관적으로 아주 구린 면이 있는데 그 구린 면을 나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데서 오는 그 엄청난 반발감이 있어서 구린 면이 있다는 사실 한 번,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위장하고 설득하는데 2번 힘이 든다. 그것 때문에 나는 제가 어제도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여동생이 언니는 하루 종일 뭔가를 생각하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요체가 뭐였냐 하면 오늘 한 나의 구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변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밖에서 뭔가 보이는 거죠. 건가? 네. 그게 놀라울 정도로 제가 항상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스스로 에너지를 굉장히 빼앗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내 문제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시다르타라는 책을 떠올렸는데 제가 이 책은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재독을 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인 시다르타가 그 인도의 브라만 계급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부귀영화가 완전히 예약되어 있는 어떤 청년인데 나의 행복은 이 현실의 삶이 아니라 저기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여기보다 더 고귀한 뭔가가 저기에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이상을 찾아서 탁발승, 그러니까 정말 이제 집집마다 시주하면서 다니고 더울 때 더운 데 있고 추울 때 가장 추운 데 있는 탁발승이 되기 위해 고행을 하기 위해 이제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나는 뭔가 귀, 천, 선, 악 이것이 이 세상에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세상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구분되지 않는 하나의 형태로 존재하는구나. 전일성에 대해서 눈뜨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얘가 이제 두 번의 눈뜸을 경험하는데 한 번은 세계가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일하다. 근데 두 번째는 세계가 전일하다. 고로 나도 전일하다. 라는 것을 느끼는데 또 굉장히 긴 성장 지연의 시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살지. 아니 뭐 돈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연연하는 사람들, 사랑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들, 그래 저 사람들도 다 자기의 희노애락이 있고 저것도 다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나 자신은 그 사람들을 살짝 내려다보는 위치에 맞아요. 항상 있었거든요. 시다르타가. 근데 이제 그것을 깨준 게 자식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 때문에 절절 매보고 자식이 뜻대로 안 될 때는 막 울면서 애원도 해보고 근데도 막 자식이 막 나중에 뭐 아버지를 거의 뭐 때릴 듯이 위협할 때는 막 당해도 보고 하면서 아 나도 그 희로애락 그리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겪는 인생의 질곡 이거에서 무관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정말 자기가 경험한 다음에 깨달아요. 근데 이 과정이 이제 두 번째 깨달음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여러 번 재독을 하면서 이 책이 무엇이냐라는 딱 나만의 언어를 찾았을 때 저는 세계의 전일성을 깨달은 시다르타가 자기의 전일성을 깨닫는 것의 어려움을 이 작품이 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책을 읽고 그래 막 세상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메시지가 있고 라고 하면서 감탄하고 즐거워하게 되게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것처럼 굴면서 사실 저 거지. 자신에게는 굉장히 그 뭔가 엄격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막 이중적인 잣대들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면서도 또 그것을 내가 그렇게 나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면서도 요즘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시다르타라는 책이 생각나고 근데 이 시다르타라는 책을 그렇게 느끼게 된 거는 이 책을 처음 읽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시기에 거쳐서 읽으면서 제 삶에서 여러 번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시다르타가 제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시기에 걸쳐져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나온 책이에요. 2025년 1월에 나온 책인데 그 까탈루냐 작가예요. 이레네 푸하다스라는 1990년생 여성 작가가 있거든요. 이 작가의 첫 번째 장편 소설인 침입자라는 소설을 제가 올해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소설이냐면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성이 자기 친구들로부터 근데 너 뭐 변했는데? 와, 너 뭐 약간 달라졌는데? 라는 얘기를 계속 듣게 된 거예요. 그래? 내가 뭔가 달라졌어? 뭔가 변했어? 내 안에 뭔가 변화가 생겼나? 문제가 있나? 요거를 궁금해하던 여자가 어떤 이렇게 알약 같은 것을 먹고 자기 몸 안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유미의 세포들이나 뭐 인사이드 아웃 이런 데서 그 내면이 네네. 뭐 어떤 감정이라든가 세포의 형태로 약간 의인화돼서 나온다면 이건 정말로 내가 나의 어떤 신체 목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뭐 뇌, 심장, 모공, 콧구멍 막 이렇게 배꼽 이렇게 신체를 막 여행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행을 하는데 왜 제목이 침입자냐면 이 몸이 나를 침입자라고 생각해요. 어머. 환영하고 한데 아니라 침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갈등하고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막 나를 추격해서 쫓아오고 막 감금하고 막 이런 사건들 속에서 이 단일한 나에 대한 환상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네 완전히. 예. 그것을 너무 되게 재밌다. 희극적으로 비트는 소설인데 제가 이거를 처음에 해외 원고를 받아서 막 검토해서 막 읽어보면서 너무 재밌어서 자리에서 못 떠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국 번역 판권을 사온 작품이기도 한데 이거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를 보면서 느낀 게 저는
그 데미안 소개할 때도 그랬지만 제가 옛날에는 데미안을 좋아했지만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는 취향이라는 게 진짜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난 아직도 내 자신이 여행하는 이 책을 너무 재밌어서 엉덩이 들썩거리면서 보는구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작가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아와 이 자기 분석에 지쳤어 라고 말하면서 또 이 자기 분석하는 책을 냈는데 저도 나는 이 자아의 이 골몰한 이 비대한 이 자아를 가진 나 분석하는 거 너무 지쳤고 막 이거를 막 조롱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런 책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그런 조롱에 관련된 은유들을 보면서 막 낄낄거리고 이런 게 역시 내 취향 그대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 게 사실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마 내년에는 한국에 출간이 될 건데 뭐 회사는 그렇게까지 크게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뭔가 막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알만한 어떤 수상 경력이 있는 작가님도 아니고 이제 막 등장한 어떤 카탈루냐라는 아주 뭐라고 하죠? 이렇게 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잖아요. 카탈루냐 언어를 쓰는 어떤 여성 신예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막 수식어가 화려하진 않은데 그냥 정말 제가 이 내용이 너무 재밌어서 계약을 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회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데 과연 독자님과 제가 얼마나 통할지가 약간 궁금한 그런 작품이에요. 사실 회사가 기대 안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기도 하죠. 맞아요. 예. 회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그래서 얼마나 나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또 그런 큰 타이틀들을 할 때는 너무 부담되니까. 예, 책과 나 역시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는 느낌 같은 거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누가 이 책을 알아볼까, 누가 어떻게 읽을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지는 가장 그 책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궁금한 그 지점에서 딱 이제 이 책을 만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저도 읽어보고 싶은 책이고 그리고 뭐 시다르타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충분히 많이 배우면 잘 생각하면 뭔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침입자라는 소설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혹은 시다르타에서 하는 이야기처럼 나는 나 자신조차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라면 더더욱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일들에 휘말리는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다르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 작품이 나는 알겠다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었다를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알무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행위는 반복되는데 반복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셈이고 이 다른 방식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모든 경우에서 사람이 살면서 성장한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식의 자기가 아주 공들여서 세운 탑을 완전히 부서뜨리는 과정을 한번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하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책을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잖아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왕이면은 다 직접 경험하는 건 너무 힘드니까 간접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 좋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이게 시다르타조차도 예,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같을 수 없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누구나 그 깨지는 경험을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이 두 권의 책 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올해 꼭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읽은 마음에 짐 같은 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책일지도 잠깐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책을 읽어봐야지 하면서 읽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 책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만 봐서 살짝 알고 있는데 괴테 전문가, 괴테 연구자인 이 화자가 우연히 그 차 티백에서 어떤 괴테의 명문장을 보게 되는데 괴테 연구자인 자신도 처음 보는 문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뭐지? 하면서 이제 그 문장을 이렇게 붙여놨다가 결국 그 문장이 괴테 연구를 이렇게 집약할 수 있는 어떤 궁극의 문장이었다라는 걸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에 관한 소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스즈키 유이라는 굉장히 젊은 신예 작가가 아쿠타가와 상을 타면서 그때 타이틀이 이렇더라고요. 최초의 2000년대생 아쿠타가와상 수상자다. 이런 엄청난 타이틀을 달고 나온 책이고 이 책 역시 그 어떤 문학 독자들을 설레게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읽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저는 이렇게 명문장 컬렉터잖아요. 명문장을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이 그 명문장, 그러니까 유명한 문장을 어떻게 자기화해 나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꼭 읽고 싶은 반면 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약간 뭔가 영감으로 넘어서 너무 딱 답을 얻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늦게 읽어야겠다. 이거를 읽어버리면 그냥 고민이 그냥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언제 읽을까 주문만 해놓고 계속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음번에 오실 때 한번 그 사이에 읽으셨을지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진의 고전덕질 코너에서는 고전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작품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깊게 나누는 코너인데요. 지난 밤으로의 긴 여러 편은 좋았다고 해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려했던 대로 들으며 힘들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 작품은 어떨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박혜진의 고전덕질 코너 3번째 시간에는 이선 프롬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다루고자 한 이유부터 듣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작품을 왜 좋아하는지 말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민음사 세계문학전집판 이선 프롬을 편집을 했고 이 뒤에 사글 뒷표지에 있는 소개글을 썼는데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담아서 이 부분을 썼는데 많은 독자님들이 근데 뒷표지 그 설명글에 낚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하신 거잖아요. 이게 바로 프로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실 불륜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어쨌든 내가 편집자로서 이 책에 에센스를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지엽적인 것에 꽂혀 있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잘 전달을 못했나?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그게 뭔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고전 덕질에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사랑이 어떻게 구원과 혼동되는가. 완전. 네, 그 순간에 대한 너무 솔직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어떻게 구원과 혼동되냐고? 정답. 외로우니까. 너무너무 외로우니까. 특히 이제 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아주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주인공 이름이 이선 프롬인데 1번 정말 깡시골에 살고 있다. 사람이 별로 없고 인가와 인가 사이 거리가 굉장히 먼 깡시골에 살고 있고 2번째 겨울이면은 거의 그냥 이 마을 전체가 고립되다시피 할 정도로 또 춥고 또 3번 그리고 이선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병시중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있다. 그리고 전 4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스스로를 새롭다고 느끼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권태감에서 벗어나는 큰 방법이 2가지가 있다면 저는 하나가 배우는 거, 2번째가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배우려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한번 학업을 중단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도시에 있는 공과대학에 나가서 1년 남짓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시골로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 후로 다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잠깐 배운 공부가 이 사람한테 미친 그 영향?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이 공부가 뭔가 실용적인 형태를 띌 만큼 많이 공부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일상 너머의 삶을 상상하기에는 충분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한테는 아주 병을 앓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계기인 거예요. 상상력은 이제 풍부해졌지. 그 현실에 있는 사물들을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이면에 뭐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계속 머릿속으로 뭔가 상상 같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도시에 나가기 전이랑 똑같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불행하다고 느끼지 못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외로움, 이 동네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 젊은이도 몇 명 있지만 뭔가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라는 희한한 선민의식과 특권의식까지 있는 이 청년의 외로움. 이 외로운 상태에 그 상대가 나타나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구원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너무너무나 솔직하고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거를 사랑이 어떻게 구원과 혼동되느냐라고 말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 사랑이 불륜이라서 저도 기혼자다 보니까 약간의 늘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장벽이 있죠. 네, 장벽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실제로 제 파트너한테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읽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중간까지 의심쩍어하면서 읽었다는 거야. 이게 뭐가 그렇게 좋아.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읽고는 탐복을 했지만 그도 어쨌든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잘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은가?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이야. 네, 저는 그 이선 프롬뿐 네. 아니라 그 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저는 이제 항상 그 모든 건 다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사람이 하는 거의 모든 이상한 행동 다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외로움 때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조차도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내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든 없든 사실 그 개인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맞아요. 고독감 같은 것들은 그런 물리적인 환경하고는 크게 관계없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이것은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런 순간들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약간 마비시킨 채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걸 견뎌내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이라는 거를 아예 느끼지 않는 것처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이걸 건드리는 거죠. 저는 이 이선 프롬이라고 하는 책이 이디스 워튼 책 중에서 여름이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한국에서 많이 사랑을 네. 받았잖아요. 이 두 작품 중에서 이선 프롬이 먼저 나오고 여름이 나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이 순서인 게 그래도 이 작가가 좀 더 인간에 대해서 그런 긍정적인 약간 낙관하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방향성을 갖게 된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봤는데 왜냐하면 이선 프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 어떤 것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너무나 이 한 개인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해 주신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정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런 환상을 맞아요, 갖게 맞아요. 만드는 네, 두 가지 네.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떻게 구원과 혼동되는지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겪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내가 잘 되는 것만으로 얼마나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만 그 끝이 결국은 왜 나는 우리 엄마랑 똑같이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맞아요.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런 식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 희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선 프롬 같은 책을 읽고 이거 사실 아까 시드라트 얘기랑 똑같은 건데 이선 프롬을 딱 읽고 나서 그래 인간에게 희망은 없어. 헛된 희망은 갖지 말고 사랑이라고 보이는 것 사랑 아니니까 진정하라고 정신 차려. 그냥 지금 최소한으로 살고 이런 것들에 눈을 돌리지 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그 어리석음과 환상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만 한다는 느낌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읽고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돌봄을 받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봄을 할 때 생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또 이 돌보는 행위 자체가 우리를 완전히 메마르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지만 내가 도망칠 수 없다면 때로는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이 감정이 향하기도 한다.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녹여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분량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왜 작가들은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쓰고 또 독자들은 왜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읽으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원론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비극으로 치닫는 과정이 사실 이 매티랑 이선이 처음 만날 때부터 우리가 예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티가 딱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이선이 반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물론 매티가 아름다웠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선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 왜냐하면 진아와의 결혼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아주 사랑으로 맺어졌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다 외로움 때문인데 너무너무나 외로웠던 그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직후에 진짜로 진아가 없으면 입을 열어서 말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진아라는 존재. 그러니까 딱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그냥 붙잡아서 앉힌 게 그게 이제 결혼이 된 케이스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말도 나오죠. 그해 봄이 조금만 일찍 왔더라도 이제 그 결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해 겨울로 다시 돌아가도 이선은 똑같이 진아에게 아마 머물러 달라고 할 거예요. 아마 무릎을 꿇어서 끌어안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그 순간엔 정말 간절하게 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진아랑 함께 했지만 결국 그 순간에 그 외로움이 딱 가시고 나고 봄이 오고 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낀 거잖아요. 그 후로 늘 이렇게 정말 어떤 패선으로 표현을 하죠. 완전 이렇게 그냥 무너져버린 배처럼 살고 있던 이선은 사실은 사랑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눈에 띈 존재가 바로 매티잖아요. 그 매티와 만나서 그 막 두근거리는 마음을 막 주체하지 못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비극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이 책을 보는 내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보여. 이 비극으로 가는 과정을 왜 이렇게 또 흥미진진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면서 보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 막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나? 전 되게 그 묘사가 너무너무나도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한 부분은 이선이랑 매티가 그 썰매 사고 이후에 신체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진아가 아파서 뭐 몸을 못 가눴던 진아가 몸을 일으켰다고 나와요. 그리고 힘을 차렸다고 나오거든요. 누가 돌볼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로부터 24년 동안 돌본다고요? 맞아. 왜냐면 이제 정말 진아는 항상 이선이 병시중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아파서 뭐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 어쩌네 뭐 말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돌볼 사람이 생기니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과 매티의 관계를 항상 의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둘이 내 옆에서 돌봄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순간 그 힘을 차리는 그 대목에서 소름 끼쳐요. 그니까 결국 사람은 뭔가가 있어야 돼. 붙들고 살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뭐 배움이든 사랑이든 아니면 돌봄이든 그게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보면 진아는 정말 아팠던 걸까? 아니면 완전 그냥, 그 생각 들죠. 아니면 그냥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의 구성이 되게 재밌어요. 이 책이 시작하면은 일단은 어떤 사람이
이 동네 스탁필드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어떤 한 남자를 보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뭔가 그 많은 것들을 참고 살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짓는 표정은 뭐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뭐지?'라고 이제 궁금해지는데 이 사람이 뭔가 되게 크게 다쳤던 적이 있는 것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약간 수소문 같은 거를 해 봐도 뭔가 사람들이 뾰족한 얘기는 하지 않는데 그 사고 이후로 뭐 "큰 사고가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어." 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또 그 사고가 뭔지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이선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몇 가지 어떤 부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둘이 약간은 가까워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 이선 프롬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아주 푼돈으로도 일을 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제 그렇게 일로 이제 약간 알고 지내다가 그 사람의 이제 24년 전의 이야기를 본문에다 들려주는 네. 그런 구성이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가면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24년 액기자처럼. 예.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액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이번에 보여주는 것은 그 이선 프롬의 집에 하룻밤 가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이야기인데 이 구성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뭔가 사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24년 전의 이야기가 딱 나온 다음에 다시 현재의 그 집안 풍경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생각한단 그죠. 말이에요. 그리고 메티야? 진아야? 그렇죠. 네. 아니면 혼자야? 이선 혼자야? 그쵸. 그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진아는 이 아내는 여전히 누워 있을 것인가? 예. 그 매티는 같이 있나? 떠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 바뀌어 있어요. 완전 천재가 개벽한 것처럼 이 앞에 우리가 봐왔던 거랑 다 달라져 있습니다. 누워있던 진아는 돌봄을 하고 있고 예, 생명력 그 자체였던 매티는 꼼짝도 못하고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처만 남은 이 이선은 여전히 그 너무나도 극한의 빈곤 속에서 이 두 돈을 사람을 벌려고. 예, 네. 그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액자 속의 이야기에서 밖으로 딱 빠져나와서 이 현실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라고 하는 약간 경악 같은 감정 속에는 내가 살면서 보아왔던 어떤 미스터리한 관계들의 그 실상을 본 것 같은 기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때로는 뭐 엄마 아빠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내 친구 부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살아가는 게 그 뭔가 그 돌탑 쌓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돌탑을 왜 돌을 하나씩 쌓잖아요. 보통은 아래에는 좀 크고 넓은 돌을 네. 쌓다가 뒤 올라가면 점점 작은 돌을 네. 다 쌓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쭉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점점 위태 하는데 절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쌓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작은 힘으로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한 균형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아슬아슬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속에서는 이미 다 골물대로 골마 있고 이미 신뢰도 다 깨졌고 하지만 같이 살 수 있어.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하지?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진아라고 하는 아내가 그 24년 전 상황을 보면은 이 진아는 오랫동안 이 집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될 이 이선의 어머니를 오랫동안 병간호를 해 왔고 이 어머니의 병간호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쵸.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약간 이선을 원망하는 마음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아내가 자신을 탓하는 것에 대해서 이선은 처음에는 뭐 어떻게 좀 해 보려고 했지만 이건 말을 해도 끝날 문제가 아니고 말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듣는 말만 많아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여기에 응대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는 더 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이선은 이선대로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또 너무 많은 집에서
우리가 알고 맞아요. 있는. 맞아.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돌봄을 하지 않아도 아. 되게 된 아내가 알아 누웠다라고 했을 때 이 알아 누웠다라고 하는 건 대체 어떤 행위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몸이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서라고 하는 것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더 씌워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한꺼풀을 싹 벗겨내는 게 이제 마지막에 썰매 사고가 되는 느낌인 거죠. 저는 그래서 또 나아가면 이선의 어머니는 바로 그거죠. 왜 누워 계셨던 네. 걸까? 바로 네, 그거예요. 그 아버지가 편찮았고 그 병시중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도 네. 누웠다고 나오는데 그 여성의 삶은 또 어땠을까 하는 것까지 자연스럽게 상상이 되고 그 마지막에 가서도 매티와 그 진아와 이선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의 풍경이 나왔을 때 매티가 진아처럼 되어 있거든요. 진짜로. 아니 네. 그래서 이거는 읽어봐야 된다니까. 네. 이걸 헷갈리게 썼어요 약간. 그래서 지금 저 앉아있는 사람이 진아 아니었어? 라고 맞아요. 하고 다시 거길 읽어봐야 돼요. 그 약간의 그 신경질적이고 히스테릭한 모습이 진아를 닮아 있어요. 결국 그렇다면 이 진아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선이 항상 부담스러워했고 피하고 싶어했고 너무나 그 싫음을 넘어서 어떤 순간에는 악처럼 느꼈던 그 진아의 그 어떤 무신경함과 히스테릭함과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우울함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자리에 가면 바로 누구나 그거죠. 그렇게 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그냥 사랑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탁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매티가 진아처럼 변했다는 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누구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었던 무언가가 있는 맞아요. 것이고 그게 이렇게 이주하는 게 어려웠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절박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짜 저는 이 소설 읽을 때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 20세기에 태어났어야 돼요, 우리는. 왜요? 과거는 가망이 없어. 어느 시대라고 해도 아무리 지위가 높다고 해도 여자로 태어나는 이상은 과거 어떤 시대에 맞아요. 태어나도 똑같다.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교육을 받는 기회라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교육을 가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과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었고 특히나 많은 경우에 이런 이른바 그 농경사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람들은 태어난 곳을 떠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한 일이라고 인식을 하고 살았고 이제 그렇다는 것은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그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나를 낳은 이 부모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그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처음부터 그 착 가라앉아 있는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 스탁필드라고 하는 동네랑 어떻게 엮여 있는지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소설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선 프롬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공이 그 어떤 묘비를 보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선 프롬이라고 같은 이름의 선조가 선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 이름은 인듀어런스예요. 인내, 둘 다 인내 그 자체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조상의 이름을 보았을 때 느껴지는 이 땅에 묻힐 때까지 나는 여기에 뿌리박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그 감각이 얼마나 사람을 숨막히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이 책에서 그 이선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한때는 달랐던 거예요. 심지어 진아하고도 여기를 떠나서 사는 것을 꿈꿨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대화가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대목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 결국은 그 삶을 살 수도 있었잖아. 이것은 진아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 떠나기로 했으면 떠날 수 있잖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진 게 있어서 뭐 이것저것 팔아서 돈을 마련해서 떠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아니고 안 팔리잖아요. 안 팔려요. 안 팔리고 심지어 빚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빈털터리인데
그 빈털터리인 빚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환경에서는 살아갈 수는 있어요. 계속 빚이 있는 상황으로. 근데 그러니까. 여길 떠나는 순간 나는 어떻게 살지? 그죠. 기반이 아예 없으니까. 네. 그리고 기술도 없고 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더더욱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서 계속 그 뿌리 내린 채로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느끼는 일종의 고립감 같은 것들도 너무 잘 그려내고 있는 거죠. 그 진아에 관해서는 그 처음에는 소도시를 벗어나고 싶어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이제 벗어나지 않기를 택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왜냐하면 원래 진아는 스탁필드보다는 약간 좀 더 큰 도시에서 살았는데 뭐 기차도 다니고 했었는데 이제 스탁필드로 와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해가지고 계속 밖으로 나가자고 하다가 뭐 물론 물건이 집이 안 팔리고 이런 건 문제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진아가 그걸 약간 체념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가 얕보는 곳에서는 살 수 있지만 나를 얕보는 곳에는 살 수 없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이사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거를 막 고민하는데 이사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뭔가 그 동네에 갔는데 내가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내가 나와 우리 아이가 거기서 약간 겉돌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처음에 분명히 진아는 그 동네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없었을 것임에도 자기가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 스탁필드를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그게 아 맞아. 사람이 어떤 환경에 익숙해지면 그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는 심리가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는 두 번째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선을 좀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진아가 그 사이에. 그래서 도시로 가면 이선에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기를 선택하는 거. 진아가 그 모든 자기의 우울함과 그리고 뭐 28인데 거의 노인처럼 보였다는 게 맞아요.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7살인가 많잖아요, 또. 네. 아무리 그 많다고 해도 그렇지 뭐 거의 막 할머니처럼 묘사를 하는데 네. 그렇게 자기의 어떤 자기를 쇠진하게 하는 이곳에 머무르게 할 만큼 사실은 이선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거. 그게 약간 암시처럼 나와 있어서 되게 좀 서글프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작품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프롤로그 그리고 뭐 이선 프롬 에필로그 이렇게 되는 와중에 이선 프롬 그리고 이제 메티의 감정은 잘 다루지만 사실 진아는 약간 배경처럼 묘사되는 게 있고 그냥 항상 두려운 존재예요. 뭔가 막 나타나도 두렵고 어떻게 살아도 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뭔가 이렇게 스케치되듯 묘사되는 진아의 감정이라는 게 아 어쩌면 진아는 여기가 너무너무 싫고 아 막 이 시골 떠나고 싶어라고 하면서도 막상 이 시골을 떠났을 때 우리 남편한테 유혹이 많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겁을 집어먹을 만큼 사실은 이선한테 애정이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사실 전혀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쵸. 조금만 표현했었다면 관계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하지 않고 이 진아가 그런 감정을 내비칠 때는 메티가 들어온 다음에 맞아요. 메티에 대한 약간 공격적인 방식의 비아냥 같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 이선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복잡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외로움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필요로 할 때 그 외로움을 드러내는 일 자체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보여주지 않고 이 사람을 붙잡아둘 거리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진아가 택한 것은 이선이 그동안 해왔던 걸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건 바로 돌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이 부모를 돌봐왔던 것처럼 나를 돌볼 차례야 라고 하는 거죠. 진아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멀쩡하게 맞아요. 생기 있고 억척스럽기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너무나 180도 바뀐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선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를 떠나고 싶다. 떠날 수 없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사랑할 사람이 없다. 이 상황에서 이제 외부에서 여기를 오게 된 메티라고 한 이제 이 젊은 여성의 존재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이선 프롬이 여름이라는 소설하고 굉장히 대칭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는 이선 프롬이 주인공이지만 여름에서는 매티가 주인공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비슷한 맞아요. 관계를 이쪽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이 약간의 바뀐 구성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이선 프롬에서는 결국은 긴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침몰하면서도 침몰하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위태로운 방식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이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스타필드에서 너무 많은 겨울을 난 것 같아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곳은 스타필드는 여름하고 겨울이 거의 길이가 비슷한, 그러니까 그냥 여름 반 겨울 반인 거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겨울이 굉장히 긴 곳인데 여기서 너무 겨울을 많이 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겨울만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선을 묘사하고 있고, 근데 그 외로움의 깊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소설이 정말 기막힌 묘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추워요, 이 소설 자체가. 겨울에 읽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걸 언제 할지 얘기할 때도 이거 한겨울에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나쁜 마음. 이 이선 프롬에서 혹시 가장 마음을 끌어당기는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역시 이선 프롬일까요? 네, 저는 아무래도 이 작품에서 가장 입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이선 프롬이다 보니까 이선 프롬이 가장 이제 공감이 됐는데, 사실 이 이선 프롬이라는 사람을 보다 보면 뭐 이거를 뭐 예를 들면 불륜 소설을 알고 읽으셨다. 그러면 되게 실망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너무 착한 불륜 소설이에요. 왜냐면은 요즘이었다? 그러면 이 한 집안의 남편과 내연녀가 있는 상황을 즐겼을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맞아요. 네. 도파민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즐겼을 텐데 이선은 진아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해도 매티와 자기 사이에 커다란 강인호인 것처럼 딱 얼어붙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떤 도덕적이고 그런 관습적인 기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여주는 대목이 또 뭐냐면 이선이 매티랑 그 사건, 그러니까 썰매를 타고 커다란 나무 기둥을 향해 돌진해서 생을 마감한다라는 그 사건에 몸을 실었을 때 딱 이제 나무에 부딪힌 다음에 이선이랑 매티가 튕겨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선이 무슨 생쥐 소리, 동물 소리를 듣는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자기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고 뭔가 잘못됐다, 뭔가 뼈가 뒤틀렸다라는 걸 느끼는 그 와중에도 내가 지금 저 쥐를 깔고 누워있나? 라는 생각 때문에 빼주려고 비적비적 한단 말이죠. 그 정도로 뭔가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본능적으로 이 사람한테 내재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의 그 심정이 그렇게까지 더 복잡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리 이혼이라는 게 힘들고 뭐 시대적인 배경이 그걸 허용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자유로운 사람이었더라면 그냥 매티 손을 잡고 새 인생을 따라서 떠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차표가 뭐 살 수 없어? 그럼 우리 그냥 몰래 기차 타자 하면서 떠났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가면 진아는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버리고 가는 와중에 별걸 다 생각해. 이거 팔아봤자 얼마 안 되는데 저 아픈 진아가 뭘 먹고 살아? 그리고 우리를 믿어줬더니 이웃 사람들의 실망을 어쩔 것이며 별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항상 어떤 그 도덕적 딜레마라는 게 항상 이도저도 못하잖아요. 그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내린 그 해결 방법이라는 게 썰매를 타고 자기 파괴적인 어떤 결말을 향해 가자 이거거든요. 그 어떤 생각하면 너무 바보 같잖아요. 왜냐면 정말 그 매티라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정말 제대로 손 한 번도 못 잡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같이 죽기로 결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 할 정도로 어떤 비현실적으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성정? 이것이 물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제 안에 갖고 있는 도덕적인 강박과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게 좀 저로서는 이 이선 프롬이라는 인물에 공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디스 버튼의 이선 프롬이란 작품과 여름이라는 작품이 이제 쌍둥이 소설로 불려서 이선 프롬은 뭐 겨울 체리티, 여름의 주인공 이제 겨울 체리티다. 그리고 체리티는 뭐 여름의 이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디스 버튼이란 작가가 원래 대도시에서 되게 귀족 네.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작품만 시골에 관해서 그러니까요. 썼고 그리고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해서 잘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름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이 여름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이 표지 자체가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요. 옆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의 사람인지 굉장히 고집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그 옆모습이 드러나는 반면 이선 프롬은 똑같은 그 표지인데도 잘 표정이 안 보이는 거? 사실 이게 저는 이 책에 잘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표지에서 오는 어떤 즉각적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그림이 고향의 실증이 난 젊은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 보고 역자님이랑 저랑 이거다 해가지고 정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 표지를 골랐을 때 사실은 부작용이죠. 맞아, 부작용이에요.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거야 그치. 하면서 이게 내용을 잘 반영하고 하고 있어서 고르지만 이 아주 예민하고 뭔가 마르고 이런 신경질적인 이 이미지는 비슷하지만 사실은 이건 이제 그런 말을 거는 표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이 표지가 꽤나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잘 속을 알 수 없다. 이선 프롬이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이 대목처럼 속을 알 수 없는 이 느낌. 근데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느낌. 이게 캐릭터를 너무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 뭐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선 프로그램을 이선 프롬에다가 네. 쨍하고 예쁜 여름 느낌의 표지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조금 더 그 후보에 있는 표지가 조금 더 약간 그렁그렁한 남자 인물의 표지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살짝 그 표지에 있는 얼굴이 좀 동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선 프롬은 좀 더 마르고 잘 못 먹고 예민하고 좀 그런 느낌이어야 됐고 그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게 너무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다. 이 사람은 잘 몰라요. 나의 이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 프롤로그에서 화자가 계속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요. 궁금하게 되는 것처럼 보일 듯 말 듯한 이미지여야 된다라는 그 어떤 패착에 가까운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이선 프롬이 이렇게 인기 없게 됐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이 인기 없음마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런 공감대가 있고 너무나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에게 엄격하고 그래서 스스로를 더 강하게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이런 성정에 드러나는 그런 대목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마음을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흔히 그런 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시지프스 신화를 많이 엮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계속 우리는 떨어지는 거대한 돌덩이를 다시 밀어 올리고 그게 떨어지면 다시 밀어 올리고를 영원히 반복하는 그게 바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선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인 방식으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사건은 남에게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를 병간호해야 되는 거, 어머니를 병간호해야 되는 거, 아내를 병간호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내가 필요도 해지는 그런 상황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직접 원해본 게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진아 역시 자기가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길어진 시간만큼 갈등이 깊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진아와 함께 있어서는 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아는 항상 이런 남편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너무나 예민하게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매티라고 하는 사촌 이 여자가 집에 찾아오게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면도를 매일 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당신 요새 면도 왜 이렇게 맨날 해라고 이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보는데 세상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달라졌음을 너무나 빨리 알죠. 너무 빨리 예. 알죠. 그리고 이제 진아가 잠깐 하루 이제 집을 비운 사이에 이제 매티가 이제 상을 차리다가 진아가 아끼는 그릇 같은 걸 깬단 말이에요. 혼수를 깨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니까 선 너무 넘었지. 상징적인.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깬 얘기를 진아한테 하면서, 그러니까 진아가 왜 그걸 꺼내게 됐어? 그러니까 뭐 테이블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 테이블을 예쁘게 꾸미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이제 그러니까. 오갈 때 꼭 내가 없을 때 테이블을 예쁘게 꾸며야 됐었던 그러니까. 그 분위기는 뭐였을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신경이 막 곤두서는 맞아. 것 같은 이 느낌으로 이제 이 상황들이 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매티의 존재가 이선에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었지만 진아에게도 큰 자극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자극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에너지를 계속 쓰게 만드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자극들인데 좋은 자극만 있을 수는 없고 나쁜 자극도 사실 좋은 자극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극의 역치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는 무언가 움직이게 만들고 자극을 막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진아 역시도 매티의 존재로부터 무언가 자극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변화해가는 건 결국은 매티로 인한 이 상황의 변화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셋의 이 기묘한 동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대로 유지될 수 있다면 최상의 것이었고, 왜냐하면 이선은 끝끝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매티 역시 뭘 할 것 같은 상황은 또 아니었고, 진아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지내는 시간이 더 길어진다고 해서 어떤 관계도 지금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고, 진아는 매티를 내쫓고 싶었고, 매티는 내쫓기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서럽고 이선은 우는 매트를 보니까 못 견디겠고, 이게 다시 합쳐지면서 후반부에 그 썰매씬이 나옵니다. 맞아. 이 작품의 썰매씬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저는 그 대목은 썰매를 타러 가는 순간부터 이거구나.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시작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이 썰매를 타는 장면이 굉장히 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이 책 자체가 짧아요. 소설 분량이 길지가 않은데 썰매 씬이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썰매를 타러 가는 순간부터 이미 이제 운명 지어진 일이 운명 지어진 대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예언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목들이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명장면도 한 장면씩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제가 한 장면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본문의 9장 속의 한 대목입니다. 제가 잠깐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이 말하는 소풍은 두 사람이 같이 한 몇 안 되는 여가 가운데 하나인 교회 소풍이었다. 지난 여름 긴긴 오후에 이 외딴 곳을 유쾌한 소동으로 채웠던 그 소풍 말이다. 매티가 같이 가자고 부탁했는데 그는 거절했었다. 그러고는 해질 무렵 산에서 벌목을 하고 내려오다가 그만 뒤처진 친구들한테 붙잡혀서 이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한테로 끌려왔다. 이곳에서는 챙이 넓은 모자 아래 얼굴이 나무딸기처럼 반짝거리는 매티가 짓궂은 청년들한테 둘러싸여 모닥불에 커피를 끓이는 중이었다. 초라한 옷을 입고 매티한테 다가가면서 느끼던 수줍음, 그때 빛나던 매티의 얼굴, 여러 사람을 뚫고서 찻잔을 들고 그에게로 오던 매티의 모습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잠시 연못가에 쓰러진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고, 그러다 매티가 금목걸이를 잃어버려 청년들을 시켜 찾게 했다. 이끼 속에서 그것을 찾아낸 사람은 이선이었다. 그게 다였다. 하지만 둘의 모든 교제는 이렇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섬광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때 그들은 겨울 숲속에서 나비 한 마리를 발견한 것처럼 갑자기 행복을 찾은 듯했다.
사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이게 뭐라고 싶지만 찬란하게 반짝이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을 하나하나 경험하는 그런 게 살아있다는 것일 텐데 사실 모든 소설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맞아. 작가마다 이런 장면을 묘사하는 자기 스킬이 있어요. 근데 이디스 워트는 이런 순간을 자연의 풍광 묘사랑 딱 연루시켜서 굉장히 감각적으로 그려내는데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작가고 그래서 인간 존재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찰나의 일이었고 그렇게 흐른 시간은 되풀이되지 않고 아름답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삶은 이런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때가 아니라고 해도 또 우리에겐 이런 순간이 올 것이고 과거에도 있었을 거예요. 지나하고도 이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지금 눈앞의 것들에 눈이 현혹되게 되어 있고 이 순간에 그것을 믿어버리는 순간 약간 노빠꾸 같은 맞아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이선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절절하게 전달되는 맞아요. 부분이어서 이걸 읽으면 이선이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안 됐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 독자들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대목을 꼽았습니다. 너무 좋네요, 이 부분. 왜냐면은 그 막 이선이 약간 무감각하고 좀 과묵하고 이런 편인데 이 부분을 딱 묘사할 때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나 세세하게 작가가 그러니까요. 짚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상도가 확 높아지는 것 같은 서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 사이로 커피를 들고 나오는 그 진짜. 모습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닌데 그 왜 누구나 기억 속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어. 나만 알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심지어 이 모습에 대해서 이선 프롬이 나중에 매티랑 얘기를 하나? 그때 그래서 그랬던 거야? 근데 사실 매티는 그런 의미 부여까지는 없었지만 이선 프롬에게는 너무나 그 절대적인 순간인 거죠. 찰나의 그런 한순간이 있었던 것을 되게 잘 묘사하고 있는 너무나 멋진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의미 부여해 주신 것도 너무 좋고. 편집자님의 찐 명장면 어디인가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대목을 고르는데 왜냐면 저는 그 이선이 학업을 그만뒀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데가 심금을 있구나. 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는 현대인이 어느 순간 학업을 그만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순간 뭐 더 이상 배우기를 그만두는 순간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계속 뭐 책을 편집하고 하는 일은 하고 있지만 그 나를 바꾼다는 느낌의 배움을 뭐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이든 아니면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이든 어느 순간 이제 포기를 하게 되고 저는 대부분 그게 현대인한테는 딱 명명된 직업을 갖는 순간 많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인생에서 큰 퍼즐 하나가 탁 놓이는 느낌? 그럼 이제 남은 부분 내가 바꿀 수 있는 퍼즐이 뭐가 있느냐를 생각할 때 그 연애소설이라는 연애소설? 맞나? 그 드라마에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사랑은 어른들의 장래 희망이다. 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더 이상 내일이 궁금하지 않은 어른들이 내일을 궁금해하기 위해서 사랑을 한다. 근데 이게 배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불륜하는 거예요. 어떤 게 내가 내일 뭐가 될까? 이게 딱 맞춰져 버린 어른들이 이제 바꿀 수 있는 퍼즐이라는 게 사랑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생각보다 배움보다 사랑이 훨씬 강력해요. 왜냐면 물론 맞아. 그 배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움이 기본적으로 내가 세계를 바라보고 정의하는 방식을 바꾸게 해준다고 하면 사랑은 나를 새롭게 정의하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강력함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강력한 그 사랑이라는 걸로 이제 사람들이 딱 옮겨가는데 이선이 그 학업을 그만두고 막 오히려 그 자기에게 괴로움이 된
그 학업의 기억을 가지면서 나만큼 이렇게 이 시골 풍경을 새롭게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이 있을까? 라고 하다가 매티를 만나서 그 매티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얘 나랑 영혼이 비슷한 것 같아. 막 이런 걸 느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움 그리고 사랑 이게 마치 그 사람을 나와 운명 짓는 그 두 개의 고리가 탁 합쳐지면서 이 사람을 완전히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 어떤 사랑의 착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달콤한 정신적 교감을 가장 강렬하게 느낄 때는 바로 두 사람이 농가를 향해 함께 밤길을 걷는 동안이었다. 그는 언제나 주위 사람들보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주는 감흥에 예민했다. 도중에 그만둔 학업이 이런 감수성에 형체를 부여했다. 심지어 가장 불행한 순간에도 하늘과 벌판은 그에게 깊고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는 그 감정이 그것을 불러일으킨 아름다움을 슬픔으로 가린 채 마음속에 소리 없는 아픔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말고 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이 이 애처로운 특권의 유일한 희생자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영혼이 똑같은 경의의 감정으로 떨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그의 옆에 같은 지붕 밑에 살면서 그가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 생명을 지닌 존재였다. 그가 저 밑에 저것이 오리온 자리, 그 오른쪽으로 저 큰 것이 알데바란, 그리고 떼지어 있는 저 조그만한 별들, 마치 벌떼처럼 말이야. 그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 말이다. 혹은 그가 양치식물 사이를 뚫고 나온 화강한 바위 선반 앞에서 빙하 시대의 거대한 파노라마와 그 뒤에 막연하고도 기나긴 시대를 펼쳐 보이는 동안 넋을 잃은 바로 그런 영혼 말이다. 매티가 그의 학식에 대해 느끼는 경탄이 그가 가르쳐준 것에 대한 경의와 섞인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적지 않은 즐거움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감각이 있었다. 이를테면 겨울 언덕 뒤에 차갑고 붉은 저녁 노을, 추수를 끝마친 황금색 그루터기 언덕 위에 떠도는 구름, 또는 햇볕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눈 위에 던져진 솔송나무의 짙고 푸른 그림자들이 말없는 환희의 충격으로 두 사람을 서로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언젠가 매티가 꼭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이선에게는 정의를 내리는 기술이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는 듯했고 마침내 그의 비밀스러운 영혼을 표현할 말을 찾아낸 듯했다. 제가 이 대목을 좋아하는 이유는 꼭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아요 라는 말은 너무나 클리셰이기 때문입니다. 매티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 했을 것이고 들었을 건데 사실 이선은 자기와 똑같은 영혼을 찾아냈다라기보다는 똑같다고 믿고 싶은 영혼을 찾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자기가 느끼는 어떤 사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묘사하고 찬탄하는 이 대목이 너무 웃기고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낭독해 주신 대목이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네. 이를테면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부부 커플은 안 그런데 부부 동반이나 뭐 이렇게 해서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편이 뭐 이렇게 뭐 아는 척을 막 하는 네, 거죠. 네. 지금 같이 뭐 이건 무슨 자리고 이런 식으로 뭐에 대해서든 네. 무슨 뭐 주식에 대해서든 네, 네. 정치에 네. 대해서든 뭐 이것저것 네. 막 무슨 아는 척을 막 하고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적당히 맞장구를 네, 칠 거 네. 아니에요. 적당히 재밌네요. 뭐 신기하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저는 이제 이 아내랑 친구거나 네. 이런 때가 많은데 이 아내는 정말 또 제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평소에 짓지 않는 유독 냉담한 표정을 짓고 어떤 상황인지 좀 네,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는 거예요. 뭐 아우 맨날 이런 소리 해. 뭐 야 그런 얘기 안 웃기니까 그만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저는 이런 얘기 처음 들었으니까 뭐 재밌는데 왜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여기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가지고 나의 관심사라고 하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음. 대한 것,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랑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보통 맞아요. 그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겁에 질려하는지, 어떤 것을 혐오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네.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8개 버튼 다 알고 있는 네.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그 반응해 주는 것도 귀찮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나 내가 사귈 때처럼 모든 얘기 해줄 때마다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그림 같네요. 이렇게는 평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니 여기에 불이 돌아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불 안 들어온 척해야 이제 1절만 하고 그만둘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또 식어가는 맞아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티와 지금 이선의 이 대화는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순간에 이거다. 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비슷한 대화가 있었을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어느새 다 너무 당연한 과거의 일이고 마치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지금 눈앞에 있는 요 대화만 가지고 굉장히 낭만적으로 확 이렇게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가 사랑에 빠질 때 하는 가장 큰 착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 착시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절대적으로 빠져들게 되는 어떤 멋진 순간들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볼 때는 마치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라는 말은 정말 천년 전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요. 감탄사, 거의 뭐 AI도 완성해 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자동 기능처럼. 그런 정도의 말에도 우리는 움직인다.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사람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고 그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신호만 딱 와도 정말 이렇게 빨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이 이야기는 비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이 사람이어야 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일 필요가 없었던 것. 근데 참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왜 항상 그렇잖아요. 그 사랑의 이유가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로맨스가 더 힘을 받잖아요. 네. 사실 근데 사랑의 이유가 이 당사자의 외로움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다큐지 로맨스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장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뭔가 진짜 사랑이 아닌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나 왜 사랑해 했는데 야 그건 너의 어떤 점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 누가 그쵸. 내가 그때 너무 외로웠거든 이라는 가만 안 둬, 대답을 가만 안 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대목에서 이렇게 읽으면서도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 자체가 너무 외로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말 있죠. 뭐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울 수 있어야 둘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 전 이 말이 물론 절대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코숨을 쳤던 시기가 있었어요. 참, 그럼 뭐하러 사랑을 해? 혼자 있을 때도 즐거운데 뭐하러 사랑을 해? 왜냐면 사실 그 결핍에서 오는 사랑이 진짜 뜨겁지, 혼자 있을 때 즐거운 분들은 그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까지 할 수 맞아요. 없지 않나? 라는 네. 솔직히 그런 생각이 전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른다.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이유가 제 눈에 외로움인 게 드러나는 순간 전 대부분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왜냐면 나도 한때 그랬던 시기가 있었지. 왜냐면 그 시기 때 저를 만났던 친구들은 저를 정말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도 만나고 저도 지금도 만나는 친구들은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때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돼, 이상한 비장미가 있었대요. 사람들이
비장비가 뭔지 아세요? 네. 언제든 그치. 뭔가 인생을 당장 바꾸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평온하고 안정되어지가 않고 당장 눈물을 흘릴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심지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 누가 내 눈물 흘리는 모습 봐줬으면 좋겠다. 뭐가 있잖아. 카페에서도 심지어 혼자 막 책을 눈물 흘리면서 누가 내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할 정도의 그런 뭔가 외로움 속에서 아, 정말 이 외로움이야말로 사랑의 완전 필수 요소다. 그럼요. 필수 요소다. 맞아요. 이 외로움이 없는 사랑이 정말 그 대상에서만 기이한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뭔가 인간적이지가 않다라는 느낌? 뭔가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막 그 결핍에 그 기반한 그 끈적끈적한 사랑들이 주는 어떤 단단한 느낌이 없는 느낌? 저는 항상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사랑을 바라보는데 그건 약간 로맨스 어떤 장르적인 로맨스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 진짜 사랑은 이렇게 맞아요. 외로워야 돼. 그리고 착각해야 되고 별것 같지도 않은 이런 뭐 그림 같아요 라는 말 자체도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그 너의 말이 나의 영혼을 딱 설명해 주는 말이구나 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날에도 참 외로움이라는 것에 엄청난 관용을 베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뭐 어떤 순간 뭐 저를 이용한다거나 뭐 돈 좀 빌려주세요. 물에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저는 네. 웬만큼은 다 이해가 된다. 아니 진짜 그렇고 네. 저 지금 말씀하신 거에 100% 동감하고 로맨스,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나 멜로드라마 유형의 이야기들 저는 이제 웹소설 같은 것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런 웹소설 같은 거 보면은 이 여성향 로맨스 계열의 이야기들 중에서 이제 뭔가 이 작품 별로야라고 얘기를 할 때 자주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주가 왜 여주를 사랑하게 됐는지 개연성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럴듯한 말이기도 한데 그리고 사실은 창작물 속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 납득이 되니까. 되어야 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를 볼 때마다 누가 그렇게 개연성 있게 사랑을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딱 그 이유 때문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요소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결핍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그래서 객관적으로 조건 좋은 사람 갖다 준다고 해도 모두가 그 사람 사랑하지 않아요. 맞아요. 다 자기 결핍대로 맞아요. 결핍이 있는 사람을 고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걸 고쳐라가 아니라 그걸 인정해야 된다. 내가 지금 빠져있는 이것이 나로 인한 것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더 큰 사고를 맞아요. 막을 수 있다. 라는 저희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선 프롬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하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얼마나 자기 반영적이고 완전. 사실 자가당착이며 자가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오늘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지가 않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바닥에 땅에 뿌리 내리고 있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이유가 갑자기 또 딴소리 같지만 이렇게 연애 프로도 보면 너무나 현실을 반영한 연애 프로는 사람들이 다큐라고 해요. 이건 인간 실험 다큐야. 연프가 아니야. 근데 저는 얘기하고 인간 다큐야말로 진짜 연프다.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누구를 만나서 보자마자 반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그 이유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면 그 오히려 거짓말이다. 네, 진짜 거짓말이죠. 정말 막 왜 나는 솔로에서 그 누구 이렇게 사람을 호명할 때 뭐 집 밖에서 이렇게 뭐 영수 영철이가 이렇게 막 외치고 그 영수 영철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 영수인데 나 외로워 이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하시고 아니야. 막 희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솔직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진짜 이게 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이 이성 프롬에도 있다. 나는 솔로 같은 면이 그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버지니아 울프가 런던 거리 헤매기라는 에세이에서 산책을 좋아하는 즐거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자아의 직선길을 벗어나서 오솔길로 일탈하는 것보다 즐겁고 경이로운 일이 있을까? 근데 저는 정말 버지니아 울프 같은 대작가는 산책만으로도 오솔길로 빠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서 오솔길로 빠지는 게 어느 순간 불가능하다는 결론 내립니다. 저는 굉장히 자기 본위적이고 INFP 특유의 자기 안으로 파고드는 성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저 자신에 대한 권태 때문에 막 미칠 것 같은 순간이 와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나한테 어떤 새로움도 주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말도 느낌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자주 와요. 아무리 책을 맨날 막 읽어다 제 자신에게 바쳐도 안 되는 순간이 오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기 본위적인 사람임에도 타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굉장히 힘주어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진짜 타인의 역할이 엄청나게 맞아요. 크고 중요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그 타인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것을 기꺼이 몸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고 이 책이 정말 어떤 지점에서 자아의 직선길을 막 이렇게 골몰해서 걷고 있는 사람이 오솔길로 빠졌다가 다시 직설길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비극을 예고하고 있으면서도 되게 그 순간순간의 묘사들이 아름답지 않나? 그 장면을 되게 많이 장면들이 남아있는 작품이라서 만약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네. 왜 그 밈이 표현 중에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세요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랑은 이 운전대를 남에게 넘겨주는 일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운전 잘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할 때도 몰라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내주고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상황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설 속의 이선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외롭고 그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이 환경이야말로 누군가를 이 정도로 절박하게 원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랑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24년 전에 처음 그 이선을 보았을 때와 같은 상황이 쭉 이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더 행복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항상 그 일은 없는 게 나았을 걸. 이라고 하는 일조차도 시간이 흘러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 반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선 프롬이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두 시간대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거를 볼 때 굉장히 좀 기묘한 감상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내가 24년 전에 했던 결정들과 지금의 나와 또 24년 뒤에 나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때도 이 책이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굉장히 파탄적인 박혜진 편집자님의 생각 잘 들었고요. 나 외로워. 이게 진짜입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했던 바보 같은 짓들을 용서해야 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대답하지 않고 있잖아요. 타인에 대해서도 용서를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좀 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너무 그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그런 납작한
그런 이미지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저는 그게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짓말이라고. 네.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